중국이 올해는 중국 경제 결전이 해로 본다. 결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이번에 처음에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예요.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빨리 우리가 구축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게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냐? 사실 이 말은 되게 맞지 않은 말이에요. 솔직히 경제학으로 봤을 때. 기업의 모든 행위는 정확하게 시장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이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해법,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해서 이 말씀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짧은 동영상에서 해법을 제가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사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법까지는 얘기 못 들어요. 못 들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프리 콘텐츠 쓰는 이유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결론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논리를 줘야 되는데 논리는 한참 풀어야 돼요. 이게 뭐 강의 내용에 결국 강연 내용이 돼야지 제가 동영상 요 짧은 시간에 제가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아까 경제공작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냐는 밑에 구조적 문제를 다 파헤치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이 올해는 중국 경제 결전이 해로 본다. 결전. 여기서 우리가 결전이라는 표현을 보통 쓸 때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돌파를 마지막 전쟁 같은 돌파를 느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가 그 결전이 해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결전에 해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게 내놓은 게 설리후파인데 그렇게 세 보이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공작회의 9대 과제 중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이번에 처음에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예요. 그게 외국 사람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첨단 산업을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빨리 우리가 구축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네. 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미국이 너무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빨리 또 트럼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지금 첨단 산업의 공급망 미국에 덜 의존하는 걸 빨리 지금 올해 꿍젠짠 결전 그걸 올해는 어떻게 하나 거기에서는 어떤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지금 남은 게 첨단 산업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중국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는 중국이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2나노미, 3나노미 못 가니까 그렇죠. 28나노미를 세계를 정평하겠다는 걸로 가버린 거죠. 왜냐면 먼저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면 그 첨단에서는 너네한테 우리가 의존하지만 여기서 너네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서로 협상이 되잖아요. 지금 마치 중국이 히토류 같은 것들 그리고 여소수 같은 것들 첨단이 아니어도 중국에 의존하니까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도리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래서 내보니까 반도체 펀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돈을 지금 또 국가 펀드부터 시작해서 민간 펀드, 그다음 지방별 국가 펀드, 지방별 펀드 엄청나게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제조업, 이게 다 고첨단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소비, 근데 소비는 지금 가전 이런 거 통해서 확대하고 그다음 자동차,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자동차. 자동차는 또 이게 밸류체인이 넓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자동차 1위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돌파를 한번 또 해오자 지금. 근데 유럽이 또 덤핑을 때려버려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지금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좀 밸류체인을 높여가면서 경제를 떠받쳐주자. 거기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니까 CATL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주 쪽 관련해서 보니까 중국의 주가가 거의 최저점으로 다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전망들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중국 경제를 해라고 하면 저는 공산당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100% 없어요.
왜냐면 이거 5천만 인구도 아니고 14억 인구를 굶어 안 죽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거 인류 역사상 이건 정말 인정해줘요. 인류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굶어 죽는 세상에서 어쨌든 14억 인구가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근데 또 발전을 하는 이런 부닥치는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 인류에서 누구도 해 못 본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어느 나라가 14억의 인구가 지금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그것도 부가가 산업으로 가는 이거 성공한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처음 걷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뛰어난 이 전략가이면서 전술가이면서 그 와중에 또 외국이 막 때려. 또 외국이 막 먼저 간다고 때려 또 못하게.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매일 그 생각해요. 야, 이거 정말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누가. 우리가 기업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하겠는데 기업 하나도.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정말 높죠. 정말 높다. 네. 이번에 12월 차이신 서비스업이 서비스업 그 PMI가 52.9로 1.4포인트 올라가고 또 종합 PMI는 52.6. 일단 50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이 지표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가 좀 완전 끝났고 그리고 또 중국에 어쨌든 중산층이 한 4억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이라든지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로 잡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죠? 올해 그냥 이제 3월 양회에서 나오겠지만 거의 글로벌 IB들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 또 계속 5%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5%. 근데 중국은 잠재 성장률로 5%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는 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건 학자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을 보면은 그 기업가들의 그 동기부여, 막 그 목표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동성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니까 당근을 자꾸 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규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뭐죠 우리 소위 그 단속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뭐 있어야 돼 떠나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커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게 움직임이 없어서 일단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중국 그 FDI 투자 절대 금액은 2022년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네. 예,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요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요 질문에 작년 3분기가 2분기보다 FDI 투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와서 팍 떨어졌어요. 외국인 투자가. 근데 질문이 그냥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냐? 사실 이 말은 되게 맞지 않은 말이에요. 솔직히 경제학으로 봤을 때. 기업의 모든 행위는 정확하게 시장 행위입니다.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내일에 또 올 수도 있어요. 실제 중국 기업 다시 온 기업들도 있어요. 떠났다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 갔다가 야, 이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다시 온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그 뭐 협회를 갔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래 밑에 기업이 몇천 개 기업이 있어요. 협회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하도 미국이 중국을 막 이래 좀 견제하고 이러니까 오다를 다른 데 맡겨봤대요. 될수록 무슨 중국에 너 줄이자. 근데 도면을 똑같이 줬는데 죽어도 똑같이 못 만든다잖아요. 숙련도가 다르다. 예.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중국 기업 줄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단가도 못 맞출 동안 일단 만들어도 못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요 물건, 요 부품을 그대로 갖다 똑같은 원가를 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종합 시스템이 환경의 제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그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인도 갔어. 예를 들면. 그 다음 내 부품 가격을 똑같이 줬어. 거기서 만들어. 똑같은 코스트로 만들까? 못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태계가 인도는 없기 때문에. 밸류체인이라는. 예. TSMC가 지금 미국 가서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원래는 뭐 미국에서 100억 달러 지원해 준다니까 갔는데 그거는 받기는 힘들어지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지금 투자액 한 20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막 400억 지금 이미 들어간 게 지금 초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거기 지금 일단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아, 인력. 결국 공급망이 없어서 공급망 기업 못 찾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또 말했던 보조금은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건. 그래서 그게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세월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근데 그걸 다른 나라로 가서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자, 근데 어떤 기업들이 가냐? 갔어요. 왜 갔냐면 중국에서 해서 경쟁력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제는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뭐 월급이 너무 올라갔다든지 그 산업을 중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베트남 갔고 주로 우리가 와이버라고 하는데 그 많이 조립하는 것들 이런 건 중국이 안 맞거든요. 이제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하거든요. 더 싸죠, 이제 네. 베트남이. 네. 그런 기술이 없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FDA 데이터를 그린 투자로 직접 투자 따져 보면은 옛날에 투자된 이런 산업들은 다 줄어들었고 미래 산업, 고첨단 산업 이런 거는 다 2배씩 늘어났어요. 한국도 엄청 늘어났어요. 중국에 대한 투자가. 근데 그래요? 산업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네. 과거에 우리 단순 저임금 그런 거는 어서 다 나가고 그것을 줄어들고 이런데 R&D 투자, 그다음에 고첨단 산업 쪽 데이터 이런 기업들 4차 산업 쪽으로 훨씬 늘어났죠. 왜? 중국이 줄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플랫폼, 완비된 제조업 생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주문하면 아주 싸게 다 만들어줘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선별적으로 섹터, 산업에 따라 다르다. 네. 예, 들어오고 나가고가. 네. 이렇게 시장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2019년 대비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7%나 급감했다. 이게 코로나 이게 정상화가 되고 나서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그 단속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중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런 관광객이 이런 게 지금 안 와요? 크게 고려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오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먼저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중국은 국내 관광이 확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원래 해외 나가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안 나가고 중국 국내 관광이 엄청 늘어서 외국인이 뭐 이렇게 안 와도 그 관광의 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중국이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데 외국인이 오면은 뭐 달러 수지, 관광 수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 너무 강력하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이미지가 너무 네거티브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그게 있기까지는 사람이 있는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돼야 결국 중국 경제가 그 나라의 의미가 크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인재가 그 나라에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겠죠 또. 네, 유학이라든지 뭐 현장 참관이라든지 많이 가겠죠. 근데 그 중국 내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소비가 많이 줄었죠. 중국 국내 관광 싸잖아요. 그 자체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국내 볼만한 것도 못 보는데 중국 사람 우선순위가 해외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관광으로. 결국은 지갑 문제다. 예, 지갑 문제도 크죠. 예,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해외는 가볼 때 또 다 가봤고 이미. 예. 지금 중국이 이렇게 본토가 좀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홍콩도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홍콩의 뭐 사실 그 금융자금 이게 네. 상당히 빠져나가고 있다. 예전처럼 아시아의 뭐 금융 허브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제가 거기서 일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싱가포르에 돈이 많이 간 건 맞아요. 아,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실제는 그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 지금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중국 자금, 중국 부자들을 위해서 자산 관리해주는 허브로 싱가포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홍콩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이미지는 변했죠. 홍콩 옛날에 자유무역
모든 게 세금도 싸고 뭐 그리고 뭐 어쨌든 중국 쪽이지만 굉장히 선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감면에 엄청난 아름다운 야경과 또 우수한 그 인력들 그리고 선진화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부각이 됐었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정책 이런 게 많이 변하면서 외국인들 우려가 커졌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왕이면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고민할 때 뭐 싱가포르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 요즘에 또 두바이가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이게 홍콩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두바이가 어마어마하게 금융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뭐고 다 허용하면서 지금 두바이가 은행에서 지금 가상자산은 다 은행 계좌 열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상자산 투자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은행 계좌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거기서 다 해주면서 굉장히 지금 이 돈을 자기한테 다 갖고 오겠다고 지금 엄청 전향적으로 해요. 그래 요즘에 옛날에는 가상자산 이런 메타버스 이런 쪽 창업 기업들이 싱가포르 많이 갔다가 요즘 두바이 많이 갑니다. 은행까지 하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홍콩에 있는 자금들이 이런 또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나라에 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중국은 이제 사실 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비트코인은 꼭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치, 여러 지금 나라가 다 하지. 한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든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출신 배경이 반정부예요. 왜 반정부냐? 왜 비트코인 나왔냐면 중앙은행이 너무 무작위로 돈 풀어버리니까 당하는 건 국민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서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한국이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 이게 자금 세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정부에서 벗어난 누구도 확실한 건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돈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제 여러 가지로 좀 뭐 불안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규제를 합니다. 중국인은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 불법이에요. 예, 그냥. 그렇군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올해는 결전의 해가 될 것이다. 예, 중국 경제. 예. 근데 3월이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3월 우리가 이 결전의 날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중국 정부의 그 조치, 행정 정책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1월, 2월 지표를 봐야죠. 1월, 경제 2월? 지표, 예, 소비 지표, 예, 이런 우리 PMI 지수라든가 그리고 이런 취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경제 이런 걸 쭉 봐야 돼. 왜냐하면 2월은 구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은 설 전에 돈을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잃는 거죠. 소비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 예. 그거에 따라서 3월 예. 만약에 잘 살아나면은 소비 살아나면 굉장히 3월이 근데 위기가 되는 요인이 뭐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판단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년물하고 10년물 역금리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의 시점부터 6개월. 6개월. 예, 그런 걸 계산해서 3월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 2월에 좋아지는 호전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넘어가는 거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 좀 예, 위험할 예. 가능성이 커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국 경제 관련해서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나눴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경제가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밀접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도 그 증시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 관점에 대한 안규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께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내 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이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